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주차죠. 공인중개사 법령 교재는 10, 19쪽. 여기 나갈 차례 맞죠? 자, 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입니다. 지난주에 자격을 취득했고요. 오늘 이제 사무소를 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설 등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목 밑에 매회 두 문제 있는 비중이 있는 단어이래요. 그래서 등록 기준과 결격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 1번의 내용인데요. 그 1번 잠깐 읽어드립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법 9조 1항 조문이거든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 등록을 하래요. 그러면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분양대행입니다.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그러니까 요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고요. 그 우리 유권 해석의 입장인데 우리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하고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등록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된 장부에다가 기재한 행위, 기재 자체를 등록이라 합니다. 그렇게 부르고요. 영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냥 영업 허가다. 그럼 등록으로 오기까지 연역을 잠깐만 들여다봅니다. 이거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1961년도였어요. 이때 소개영업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소개영업법 시절에는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제였어요?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신고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중개인. 우리는 중개인이라 부른다. 그래서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공사예요. 자, 그랬다가 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되니까 19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법 제정 당시에는 이거 허가제였어요? 등록제였어요? 허가제로 운영됐죠. 이렇게 운영됐다가 이 중개업법 7차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99년도 3월 달에 있었습니다. 1999년도는 생각을 해보면요. IMF 시대였죠. 우리 경제가 다운힐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허가제였던 것을 이제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서 우리 허가제였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등록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2번에. 요거는 시험에 잘 내는 부분 아닌데 이해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등록은 먼저 적법 요건이래요. 그럼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개업 영위를 위한 적법 요건이다. 그 얘기인데 이게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건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합니다.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처벌만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법 요건이라고 부르고 유효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는 뭐 일순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토지거래가지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상식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했다. 이 계약 무효의 이유예요. 무효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버리면 이 계약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가는요 유효 요건이에요. 근데 등록은 계약으로 영향이 없으니 적법 요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정도 가볍게 이해하고 우리 등록은 기속적 행정위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등록은 기속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요 이게 이 허가제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등록을. 그래서 이 허가제로 운영될 당시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요. 허가 신청 들어온 자를 봤더니 이자가 투기 조장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이자가 투기 조장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럼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른바 허가제는 재량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등록은 요건에 맞춰서 등록 신청 들어왔잖아요.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 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재량권이 없는 행위다. 그래서 요건에 맞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기속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등록은 영업 허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법에서요, 이 허가라는 것은 금지의 해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쫙 막아냈다가 요건에 적합했다. 그러면 금지를 풀어주게 되는데, 이건 이제 허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등록이. 그래서 이 허가가 바로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가면 돼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이 허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허가예요. 그러면 여기 신고제로 운영됐다,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랬는데 신고해야지만 중개업할 수 있었고 허가 받아야지만 중개업할 수 있었고 지금 등록해야지만 중개업이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신고니 허가니 등록이니 말은 바꿔왔잖아요. 그래도 성격은 행정법상 모두 똑같아요. 모두 이건 성격이 뭐다? 허가예요. 다 허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등록은 전문 자격증이니까요. 당연히 일신 전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상속 대여가 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된 심사의 기준을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대인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자격이 있는가, 결격에 해당됐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은 영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속성을 띈다고 그러는데 이 허가제를 운영할 당시에는요 5년에 한 번씩 허가를 갱신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갱신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록은 한 번 해놓게 되면 영원하다.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등록의 성격 시험에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볍게 이해를 해두고요.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그래가지고 등록 기준이 등장합니다. 등록 기준은 제목 옆에 매매 출제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등록 기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쉽게 이건 맞춰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럼 등록을 할 수 있는 크게 나누면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의 등록 기준 개인을 민법 시간에 뭐라 불렀어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의 등록 기준인데 요 자연인은 먼저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할 것 이게 첫 번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두 번째. 중개사무소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니다.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위생교육 받고 오듯이 우리도 교육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이걸 실무교육이라고 불러서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라는 거 해당이 안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결격사유라는 것은 등록을 못하는 사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결격이 미성년이에요. 또는 전과 사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갔더니 미성년자가 앉아 계세요. 신뢰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사기전과 18범이에요. 나오자마자 앉아 있어요. 신뢰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 사유에 안 걸려 있어야 된다.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은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해버리는데 이 뒤에 숨어있는 내용 가볍게 이해하고 합니다. 여기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요. 변호사, 이자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공인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럼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일지라도 자격증이 없다면 등록 불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변호사는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내는 거예요. 변호사 등록 기준을 적용하나요? 안 하나요? 네? 변호사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OX. 쉽게 와닿질 않죠. 예. 변호사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변호사일지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음 요거 사무소 확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사무소 확보에 대한 기준 이거는 뒤로 잠깐 갔다 옵니다. 우리 이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할 것 같은데 거기 교재 29쪽을 펴보세요. 거기 박스에 그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럼 중개사무소를 어떤 기준하에 확보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우리 법의 지금 중개사무소 확보 기준은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설치하라 이랬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돼요. 다음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빌리든 자기 건물에 설치하든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준공이 된 건물 있죠. 여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이 사유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 설치 기준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해석에 의존하여 우리는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은. 그럼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되니까 일단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없어요. 무허가 건물에는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시간에 가설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든요. 그럼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느냐? 임제가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사무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가설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가설 건축물은 이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저 아랫령 내려가다 보면요. 컨테이너 중개사무소들 본 적 있다고 그랬죠. 거기 설치한 건 뭐냐 그럼? 그거는요. 그건 컨테이너 사무실이지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야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설 건축물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해 두시고 요 규정을 봤을 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해야 하네요. 안 하죠? 면적 따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죠. 실무적으로 우리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선 전용 면적 기준으로 몇 평은 내야 된다고요? 뭐 생각이 안 난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몇 평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6평은 돼야 된다고 그랬죠. 6평 정도는 돼야지만 책상 2개 놓고 테이블 하나 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는 다 1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조그맣게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좁으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적정 면적이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묻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만 시험에서 묻고요. 더 이상은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지난 순환을 도신 분이 있으니까 잠깐만 짚고 갑니다. 오늘 공부할 텐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다른 개공이 사용 중인 건물. 여기다 대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사무소에 A가 이미 개설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이에요. 여기에 내가 개설 등록을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있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 원칙 가능합니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하나 더.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요. 제 친구가 여기를 임차하여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접는데 근데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중개사무소 열겠다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그럼 네가 여기다 중개사무소 열어라. 내가 빠질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제 친구가 건물주화 돼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건물주화 돼 있는데 내가 여기다 개설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내가 개설등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거. 개설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아니 여기 기준을 봤더니 반드시 등록 신청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죠. 다만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서류를 낼 때 등록 신청 서류 내면서 사무소 확보 기준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출할 때 건물주와 이 친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고 이 친구와 저 사이에 체결된 사용대차 계약서나 전대차 계약서 같이 들어와야 되지. 맞습니까?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가 뭐예요? 아직 공부 안 해서 모르겠다. 임대차는 유상이에요. 사용대차는 유상이에요. 그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계약서가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음을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참고. 실무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른바 이제 가라 계약서라고 들어봤어요? 가짜 계약서.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를 설득하지. 설득해갖고 내가 여기다 계속 쓰겠습니다. 월세 잘 내겠습니다. 대신 등록을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서를 이제 복잡하니까 하나 써주시죠. 그래가지고 건물주와 나 사이에 직접 계약서 써요.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쓴 걸로 해가지고 그걸로 등록 신청 들어갑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따로따로 안 내요. 하나로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도 그 계약서로 해버려요. 다. 뭔 말인지 아시죠? 참고하시고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면 더 나가는데 우리 중개사무소는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공법 시간에 들어볼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여기 이거 단서 조항. 단 건축물 대상 규제가 안 돼 있지만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자, 이거는 그동안 그 불법 행위를 자행했던 것을 양성화 시켜준 건데 요 규정이 없을 때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만 확보해야 됐거든. 근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됐을 때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인데 101동, 102동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상가동도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토지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럼 토지 준공이 안 떨어져 버리면요,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 되죠. 이게. 근데 이게 건물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 이걸 입주단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입주단지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겠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세를 놓을 사람 세를 놔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실무적으로 입주장사라고 그래요. 입주장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더라도요, 입주장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개업하는 게 좋죠. 그래갖고 입주장사 열심히 잘하고 2년 동안 이제 쉬지. 2년 동안은 왜 쉬어요? 아니, 여기 입주 다 끝났어. 그럼 거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2년 동안 없지.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런 단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러면 입주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이 상가동에다 대고 개설 등록을 못 했던 거예요. 건축물대행 작성 안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개사무소는 여기 있는데 몰래 여기를 임차해요. 그래가 간판도 안 걸고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걸 확보 못한 사람은 이제 뭐 천막을 설치한다든가 이 옆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파라솔을 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등록 장소 외의 장소에다가 독립 공간 확보했다. 그럼 이건 이중사무소. 그다음에 등록 장소 외의 장소에다가 천막 등 파라솔 이동 이용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했다. 이러면 이게 떴다방인데 이거 설치하게 되면 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 행위들이 자행되니까 이걸 양성화 시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준공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유로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용도는 당연히 사무소로 쓰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됩니다. 그럼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사무소에 대한 기준, 설치 기준을 따져봤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준이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교육제도를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이 실무교육에 대한 기본 내용만 짚고 갑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해요. 그러면 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라고 해서 실무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예전에 그래서 사전교육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게.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이 문제인데, 등록을 신청하기 전이에요. 전 1년 내 이수를 해줘야 됩니다. 등록 신청 전 1년 내 이수한다. 그러면 잠깐 따져볼까요? 만약에 오늘 등록을 신청한다. 그럼 거꾸로 역산하는 거죠. 역산해가지고 2023년도 1월 16일인가요? 이때부터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사이에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받아주면 돼요. 그래갖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실무교육이 한창 진행돼 왔죠.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11월 말에, 그래갖고 이제 12월, 1월은 아주 실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그래갖고 집합교육만 할 때는요, 내가 개업을 해야 된다. 그럼 얼른 가서 실무교육 받고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합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죠. 협회에서. 그래갖고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지금 현재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8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 교육을 한다. 그럼 4일 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7시간씩 교육을 했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요, 저기 그 9월동에 인천시청 있잖아요. 그 시청 앞에 우리 그 인천시 지부가 거기 있어요. 협회. 그래서 교육장이 거기 있습니다.
교육장이. 거기까지 이제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10일 동안 하루에 8시간을 최고로 해가지고 28시간을 이수해 주면 돼요.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무교육을 미리 받고 올 것. 그래서 현재 교육비는 13만 원으로 돼 있고,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나 중개업 안 할래 하고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폐업 신고하고 1년 내 다시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단기간 내 재등록, 즉 1년 내 재등록을 들어오면 실무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일 다시 공부하니까 그때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교육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요건 이제 자세히 다 들여다볼 거라서 그때 이제 보기로 합니다. 그럼 개인의 등록 기준 별로 문제 없어요. 이거는. 자, 문제는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19쪽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요걸 보겠습니다. 법인도 큰 틀에 있어서는 개인과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있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등록을 들어간다. 그럼 먼저 법인은 우리 법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죠. 그래서 우리 법 제14조가 정해준 업무인데 이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일단 설립이 돼야 됩니다. 법인은. 일단 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법인 설립할 때 초기 투하 자본이라 이해하면 되는데 자본금은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 형태를 갖추거나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면 되는데 단 협동조합 중에 사회협동조합은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협동조합은 등록 불가. 그 점 이해하시고 다음 임원에 대한 요건이에요.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죠. 대표자는 공인인증서야 되고 이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제외 동그라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에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증서야 돼요. 그래서 임원 사원의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증서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이 이거예요. 이게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법인도 건축물 대장이제 건물의 사무소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미리.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무교육을 바꿔야 돼요. 그럼 법인은 실무교육을 누가 받냐면요. 대표자와 임원, 사원 전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법인 자체도 결격에 해당하면 안 되고 사원, 임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안 돼 있어야 되고 실무교육도 전체가 임원, 사원 전체가 바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요 뒤에 숨어있는 내용 있죠. 요걸 가볍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럼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내용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주 공부하거든요. 다음 주 공부하는데 미리 한번 갔다 올까요? 법인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자, 뒤로 가서 37쪽을 펴보세요. 37쪽에 거기 중개법인의 겸업이란 말 있죠? 찾았어요? 자, 그래서 법인은 우리 법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제14조에서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업무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토탈 7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럼 토탈 7가지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거든요.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중개업은 반드시 필수 목적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중개업은 필수 목적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업무를 겸업이라 하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되고요. 안 해도 되게요? 안 해도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중에 이제 두음자 따서 암기할 건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공부하니까 요거는 오늘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법인은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느냐? 중개업 외에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룸 관리 대행이라든가 오피스텔 관리 대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이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다름 아닌 부동산 컨설팅이죠. 이거 할 수 있고 기업 공인인증서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게 중기업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제가 앞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거예요. 중개업 프랜차이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 입차 신청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의 부선의 용역의 알선,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는데 이거를 소개해 주는 것까지는 돼요.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7가지가 토탈 이거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죠.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목적 사업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부동산 개발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 사업에. 그럼 등록을 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은 업무의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뜻이고요. 근데 등록 신청 들어온 법인이 덜렁 중기업만 목적 사업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등록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 6가지를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중기업만 덜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등록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문제 유형 2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냈어요. 자, 공인인증서 업령상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등록 기준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그래갖고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이렇게 냈어요. 중기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O, X. X. 중기업 외에 6가지 더 있죠. 틀렸어요. 근데 이렇게 냈어요. 이번에 문제를. 공인인증서 업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그래가지고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건 OX, 이건 O죠.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통으로 등록 기준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법인은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 근데 중기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지요. 그럼 또 비슷하게 중기업과 부동산 컨설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지요. 근데 법인은 반드시 중기업과 컨설팅만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틀렸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장난 같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 있잖아요. 이거 빨리 적응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은요. 중개법 맨 장난치는 과목이다 이 말씀하셔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만 피곤해집니다. 특히 34회 때 이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중개업법 시절에는 장난을 칠 때까지 쳤거든요. 근데 안 치다가 야, 이 출제자들이 이게 옛날 사람들로 복귀했나 봐. 그래가지고 34회 때 이런 장난들을 쳤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법정 업무였고 자본금은 무조건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삭제 안 하고 있어요. 예고해놓고. 아마도 이거는 우리 협회에서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 규정을 삭제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본금 삭제 규정, 이 규정을 삭제해버리면 우죽순 중개법인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 100만 원 가지고도 중개법인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5천만 원 묶어놓은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이 돼요. 중개법인은. 그래서 초기 설립 투하자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법인은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있거든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뗐을 때 맨 위에 자본금란이 있어요. 거기에 납입자본금에 약 5천만 원 이상이 반드시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 법인은 일단은 등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거 그랬죠.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랬어요. 조직은. 그럼 상법상 회사가 자, 이 내용은 한 장을 살짝 넘겨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2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색깔 칠해진 부분에 색깔 칠해졌나? 거기 상법상 회사와 임원사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 5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주식회사, 그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요. 유한책임회사가 있고 합자 한명회사가 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주의할 점은 거기까지예요. 중개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OX, X. 일단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회사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가볍게 짚고 갑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로 이해하시면 되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은 이 법인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자, 출자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한책임사원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투자자인데 회사 채무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유한책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한회사인데 요 유한회사에 내가 1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유한회사가 은행으로부터 20억을 빌렸어요. 이걸 못 갚은 상태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투자한 금액 일단 날려요. 내 개인 재산 가지고 은행에다가 이 못 갚은 20억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뭐다? 유한책임회사예요. 그러면 책임을 안 지면 유한책임이고 책임을 지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래요. 무한책임이에요. 이게 개인 재산과 책임을 지면. 그래서 여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주식회사 주주도 유한책임사원 아니에요? 주식회사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망해버린 거예요. 주식 산 금액 날리는 거죠. 개인 재산 가지고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나 성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법은 당초에 어떤 걸 예상했냐면 주식회사는 대규모를 예상했고, 여기 유한회사 있죠? 이건 소규모를 예상했고, 그다음에 유한책임회사 있죠? 요거는 가족들끼리 쬐끄맣게 회사 운영하잖아요? 그럼 요걸로 가라고 이거 도입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쪽 유럽 쪽에는 그 간의 수공업 그래가지고 대대손손 몇백 년씩 막 이 명품들 밀려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다 유한책임회사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 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국수집이 뭐 한 200년 되고 그런 짓들이 있죠. 그것도 우리도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개법인 설립해갖고 대대손손 물리셔도 됩니다. 중개법인을 물릴 일이 있나? 대대손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따님, 신랑이 부동산 한다고 그러면 시집을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보낼 것 같아요? 오, 참 특이한 생각이시네. 나는 절대 안 보내. 부동산 한다 그러면 이게 절대 안 보낼 거야. 에?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자, 어쨌든 이 세 회사가 이제 그런 회사고요. 여기 한명회사는 유한회사와 정반대 회사예요. 이 회사는 또 거꾸로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예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가 한명회사인데 한명회사를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설립해놓고 회사 망해버렸는데 개인 재산하고 책임을 진다. 뭐하러 회사를 설립합니까? 사업자로 가지 그냥. 그러면 어쨌든 근데 한명회사가 일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합자회사는 말 그대로 합작이 된 회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합작된 회사다. 그래서 이걸 이름을 합자회사라 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회사 요중의 형태 하나로 갖춰주면 되고, 자, 이번에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형태로 중개법인 설립해도 됩니다. 그럼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주변에서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요, 5명 조합원 확보해가지고 시도의사한 때 신고하고 설립 등기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인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 북유럽 쪽에는 중개협동조합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협동조합이 익숙치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협동조합은 반드시 상호에 협동조합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꼭. 근데 내가 의뢰하려고 중개사무소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협동조합이라고 간판이 걸어져 있는 거야. 그럼 들어가려다가 멈칫하겠지. 뭔가 내가 들어가려다가 조합원이 아니니까 뭔가 피해를 입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데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개협동조합 탄생을 얘기한 거고요. 다만 협동조합 중에 뭐는 안 된다고 그랬냐? 사회협동조합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사회협동조합이 뭐냐? 사회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든가 취약계층, 즉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협동조합인데 낯섭니다.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회해봤거든. 사회협동조합을 딱 조회를 해봤더니 우와, 나 사회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엄청나게 많대. 그 사회협동조합이 그런 거 TV에서 보신 적 있죠? 그 마을에 담벼락에다가 그림 그리고 막 그런 거. 마을 환경 개선 사업. 그것도 협동조합 설립해갖고 하더라고. 그거 사회협동조합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그거 사회협동조합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요, 의사들 있죠. 의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지. 그래갖고 소외계층이죠. 소외계층들한테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거야. 이게 사회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사회협동조합은요, 기본적으로 왜 등록이 안 되냐면 여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이 아니에요. 우린 중기업이라는 영리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회협동조합은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물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협동조합일 것, 이거는 협동조합은 제외할 것.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임원에 대한 요건은요. 임원에 대한 요건은 대표자는 꼭 공인인사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거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이거 포함으로 바꾸면 아주 치사합니다. 조심해. 그러니까 읽으면서 체크하고 빼야 돼요. 대표자 제외다. 빼고 그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사일 거 그랬는데, 그럼 우리 법에도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그럼 임원이라는 자는 누군지 알아요. 임원은 일단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들, 감사도 임원이에요. 이들이고, 여기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도 임원이 이사,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임원이라는 자는 일단 이사, 감사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유한책임회사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임원이 누구냐면 업무집행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법에 이사 대신 업무집행자를 둔다 그랬기 때문에 업무집행자가 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임원이라는 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자를 얘기해요. 이들 얘기하고, 그럼 우리 법에도 또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 사원은 직원이 절대 아니죠. 그럼 누굴 얘기한다? 합자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에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법의 무한책임 사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 업무 집행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책임 사원이 주식회사 이사와 동격인 자예요.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에다가 이사들처럼 전부 다 등기돼요. 다. 무한책임 사원들은. 그래갖고 이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론 간단합니다. 무한책임, 우리 법상 사원이라는 표현은 합자 한 명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입니다. 중개법인을 만약에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잖아요? 그럼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면 대표자 빼고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사해야 돼요. 만약에 중개법인을 합자회사로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빼고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 이해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3분의 1. 근데 이제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중개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대표자 빼고 임원이 3명이 있다. 그럼 이 중에 최소한 몇 명? 1명 공인사. 그러니까 3명이라면 몇 명은 공인인계사? 1명. 이렇게 기억하세요.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계사야 돼요. 그럼 나머지 2명은 공인인계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얘기는 투자자를 받아들이기 좋다 이 얘기예요. 대신 대표자는 꼭 공인인계사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숫자 연습. 자, 법인 임원이 대표자를 빼고 4명이 있었어요. 4명. 그럼 이 중에 최소한 공인인계사 몇 명 있어야 돼요? 2명은 있어야 된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2명 있어야 되고. 그러면 7명이 있다면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3명. 맞죠? 대표자 빼고 임원이 7명이 있다면 최소한 공인사 몇 명? 3명은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는 것은 기출에서 다 물어봤던 질문들이에요. 알딸딸하게 물어봤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3분의 1을 그렇게 얘기한다.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계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요건은 개인과 똑같다.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바꿔야 돼요. 그럼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 전 1년 내 임원, 사원, 대표자 포함이에요. 전체가,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요, 자격증이 없는 임원이 3분의 2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 사원 타이틀을 걸고 있으면 무조건 실무교육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럼 진짜로 이해하고 있네? 잠깐 볼까요? 중개법인은 합자회사로 설립하는 거야. 그러면 합자회사로 설립하는데 여기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할 때 실무교육을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전부 다 받아야 된다. 아니다. 무한책임사원만 바꾸면 된다. 둘 다 받아야 돼요? 무한책임사원 받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법에서 사원이라는 자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무한책임사원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합자회사로 중개법인 설립하면 실무교육, 무한책임사원만 받으면 돼요. 유한책임사원은 어차피 회사 업무집행 권한도 없어요. 업무집행 권리가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만 이사와 동격인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실무교육 다 대상이고 이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면 돼요. 유한책임사원은 안 들어가죠.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을 다 봤는데 이제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임원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임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었다. 그러면 등록을 안 받아줘요. 이거는 법인이 결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데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를 낼 때 등록 기준은 지금 매회 출제라고 출발을 했는데 매회 출제라고 했는데 법인 내겠어요? 개인을 내겠어요? 에? 당연히 법인을 내지. 누가 개인이라고 했어 지금. 법인을 내지. 법인이 할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맞추니까 그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특수법인이 나옵니다. 이게 특수법인에 대해서 이제 최종 마스터표가 이건데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할 때 법인인 개업공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순수 중개법인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을 강학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강학상 표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특수법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특수법인에 대해 묻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특수법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역농협 정도만 기억만 해두면 되는데 이 지역농협이 있고요. 이게 단위농협이에요. 여기 산림조합이 있죠. 산림조합은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도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협동조합 중앙에는 특수법인이 아닙니다. 이게 되고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캠코죠. 이게 이제 공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공매. 법인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 공매, 공개 매각이죠 이게. 그래서 공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유 목적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했죠. 그리고 중개업을 허용하게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 설립 근거법들이 있죠. 이 법들에서 중개업을 허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중개업의 내용은 지역농협은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 중개할 수 있어요. 산림조합이니까 여기는 임목임야를 중개할 수 있고 산업단지관리원은 공장용지라든가 공장건축만 중개할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기업체나 은행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매하고 있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들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이 중개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 우리 법이 갖고 있는 중개사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중개사물은 토지건물 입광공이 있죠? 근데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를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등록 파트를 공부했는데 얘네들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중개업을 할 때 원칙 개설 등록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네? 원칙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은 해야죠. 우리 법 구조일항이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도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등록을 안 해도 되는 특수법인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인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역농협, 산림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세 개의 법인은 등록을 유도하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지역농협에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자기네 법에서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등록도 필요 없다는 규정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는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 법 적용되는 바람에 등록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만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데 시험에서는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물을 일은 없는데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해둡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법인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는데 얘 법인의 등록 기준 맞춰서 등록 신청 들어오라 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지. 첫 번째 요건서부터 안 맞죠.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그랬죠. 중개법인은. 근데 얘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어요. 공매. 그죠? 그러니까 등록 못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법에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게 되는데 거기 그 교재 공인중개사법상 규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은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기억에 남길 거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그래갖고 동그라미 1, 2, 3번이에요. 그 진하게 써 있죠?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고맙게도 시험에서 엄청 잘 묻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제했어요. 그러면 특수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죠? 나아가서 실무교육을 별도로 임원들이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 기준 전체 배제했어요. 그게 첫 번째 특례. 다음 두 번째, 오늘 분사무소 공부하는데 법인의 지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불러요. 이때 분사무소의 소장님 있죠? 이분을 책임자라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 법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사에 한다는 요건. 이걸 특수법인한테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거든. 근데 분사무소의 책임자만 공인중개사에 의한다 라고 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배제했어요. 두 번째 특례.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 점 두 번째고. 세 번째, 보증 있죠. 이게 보증이라는 게 그겁니다.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어요.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게 되면 의뢰인이 피해 있거든. 그러니까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특수법인도 보증은 무조건 설정해야 돼요. 이건 의뢰인 보호 조치니까. 근데 보증 설정 금액을 봐줬어요.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이에요? 2억이 아니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아주 추접스러워 죽겠어. 2천만 원을 누구한테 누구 코에 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2천만 원 봐준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설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규정을 두든가. 추접스럽게 2천만 원이 뭐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2천만 원 이상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잘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법에 있는 특별 규정 세 가지가 이건데 이거를 꼭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이 세 가지가 특별 규정이고 나머지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묻지도 않습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등록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